오늘은 어린 나이에 왕실로 시집와 시아버지의 편집증과 남편의 광증으로 인해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힘든 삶을 산 해경궁 홍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영조이고 남편이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였던 만큼 평생을 마음 졸이며 살았죠. 해경궁 홍씨는 1735년 6월 18일 아버지 홍봉안과 한산 부부인 이씨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홍봉안은 선조의 딸 정명공주의 자손이어서 그녀 역시 선조의 6대 손이기도 하죠. 해경궁 홍씨는 태몽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홍씨가 태어나기 전날 홍봉안은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사랑채에 앉아 책을 보고 있던 홍봉안이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 위를 올려다보니 검은 용이 나타나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죠.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홍봉안은 조만간 태어날 아이가 가문을 빛낼 큰 인물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날 해경궁 홍씨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는 10살이 되던 해인 1744년 동갑내기였던 사도세자와 혼인을 하게 되었죠. 해경궁 홍씨가 사도세자와 가래를 올릴 때 생전 처음 보는 친척들이 찾아와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750년 그녀는 사도세자와의 사이에서 의소세손을 낳았는데요. 의소세손을 낳기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신우이 화평옹주가 꿈에 나타났는데 꿈에서 깬 홍씨는 혹시 출산을 할 때 죽은 화평옹주가 무슨 해코지를 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 불안해했다고 하죠. 의소세손은 건강히 태어나긴 했지만 태어난 지 2해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훗날 정조가 되는 사내 아이를 출산했죠. 그녀는 사도세자와의 사이에서 이남 이녀를 낳고 2명은 유산을 했는데요. 해경궁 홍씨가 22세가 된 해에 청선군주를 낳고 그 이후로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정성왕후와 인원왕후가 연달아 세상을 떠나면서 상중에 아이를 갖는 것이 좀 그렇기도 했고 인원왕후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는 사도세자의 광증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자식을 또 가지기엔 무리가 있었을 거라 추측되죠. 그러던 어느 날 사도세자의 승희인 숙빈 임씨가 아이를 가지자 영조가 자신을 혼낼 것을 두려워한 사도세자가 아이를 유산시키려 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후부터는 그녀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해버렸고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조차 자신의 손주를 임신 중인 임씨에 대해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숙빈 임씨가 만삭이 될 때까지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개무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 해경궁 홍씨는 질투는커녕 동정심이 생겨 불쌍한 그녀를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하죠. 결국 그녀는 은원군을 낳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조는 한 달 내내 사도세자를 꾸짖었는데요. 심지어 해경궁 홍씨에게도 넌 여자이면서 질투도 안 하냐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해경궁 홍씨가 영조에게 어떻게 남편이 한 일을 일러 바치냐고 한마디 했다가 10분 욕먹을 걸 1시간 더 먹었다고 하죠. 세자가 승희를 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세자가 학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궁녀를 건드려 자식까지 낳은 것이 영조 입장에서는 너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훗날 사도세자는 임씨에게서 은신군도 낳게 되었고 인원왕후의 친방 궁녀 빙해까지 건드려 청근현주와 은전군도 낳게 되는데요. 사도세자가 궁녀들을 건드려 자식만 낳았지 이후부터는 승희들과 자식들을 본체만 채 해버렸고 영조 역시 세자의 승희와 그 자녀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해경궁 홍씨는 그들을 못마땅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정심과 연민을 느껴 잘 대해줬다고 하죠. 자신이 쓴 한중록에도 승희들이 자식을 낳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영조도 사도세자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상황에서 자신도 남편에게 난리치면 광증이 더 심해질까봐 참았다고 합니다. 사도세자의 상태는 더 심각해져 자신의 승희인 빙해까지 때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사도세자가 미쳐 날뛰면서 내시들과 궁녀들까지 살해하자 해경궁 홍씨는 시어머니 영빈이 씨에게 찾아가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며 울면서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영빈이 씨는 영조에게 말하는 게 어떠냐고 하자 해경궁 홍씨는 기겁하며 영조한테 말한 걸 세자가 알면 우리도 그의 손에 죽고 말 거라고 했다고 하죠. 그렇게 사도세자의 광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조와의 갈등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녀의 아버지 홍봉안은 영조에게 전하께서 평소에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세자가 항상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마음속에 있는 말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다라며 사위였던 사도세자를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부자관계는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을 뿐이었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몇 달 전 영조 몰래 평양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영조는 또 격분하여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때 사도세자는 해경궁 홍씨에게 이번엔 아마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새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는 건 어떨까? 라고 말하며 모든 걸 체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던 1762년 5월 나경원이란 사람이 사도세자의 비행을 굉장히 크게 부풀려 고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격분한 영조는 이제 세자에게 남은 희망이 없다며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죠. 사도세자가 자결을 하려다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실패하자 영조는 뒤주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세자에게 그곳에 들어가라 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경궁 홍씨는 안절부절 못하다 밭소주방에서 뒤주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두 차례나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실패하기도 했죠. 그러다 그녀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달려갔는데요. 하지만 근위병들의 제지로 인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밖에서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에게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버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리 하지 마소서 라며 애걸복걸했지만 영조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렇게 뒤주에 갇히게 되었죠. 남편의 이 소리를 들은 해경궁 홍씨는 간장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고통과 함께 눈앞이 캄캄했다고 당시 공포스러웠던 상황을 한중록에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힘도 센 사람이 뒤주에 들어가라 한다고 그냥 들어갔냐며 원망 아닌 원망을 한 채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러면서 내시를 시켜 영조에게 죄인의 아내가 어찌 궁에 있겠냐며 친정으로 갈 것을 허락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새손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고 그렇게 궁에서 나가 친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가 영조의 명으로 다시 궁으로 돌아온 해경궁 홍씨는 이제부터는 아들이라도 잘 키워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녀는 아들인 새손에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허물하겠냐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건 모두 전하 덕분이고 앞으로 우리 목숨을 맡길 분도 전하뿐이라며 전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조도 해경궁 홍씨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저희 모자가 살아있는 건 다 전하의 은혜 덕분입니다라며 영조가 벌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영조도 흡족해하면서 그녀가 효성스럽다며 칭찬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자신과 새손은 창덕궁에 영조는 경희궁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해경궁 홍씨는 아직 어렸던 새손을 경희궁에 머물게 해달라고 영조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린 새손을 보호하기 위해 택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죠. 그렇게 아들과 떨어져 살던 어느 날 자신을 찾아왔던 어린 새손이 다시 경희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자 이 모습을 본 영조는 이렇게 어미를 그리워하니 놔두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요. 혹시나 영조가 섭섭해할까봐 염려되었던 해경궁 홍씨는 여기 있으면 아버님을 더 그리워한다며 새손을 매몰차게 떼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1776년 영조가 83세에 세상을 떠나고 드디어 아들 정조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죠. 정조는 어머니에게 해경궁이라는 궁호를 내렸습니다. 당시 해경궁 홍씨는 왕실 여인 중 가장 연장자였지만 대비가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왕실의 서열 1위이자 최고 어른은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왕대비 정순왕후였죠. 그리고 원래 서열 2위는 중전이었던 효의왕후였는데요. 정조는 어머니에게 자궁이라는 칭호를 내리면서 정순왕후보다는 낮지만 효의왕후보다는 높은 대우를 했고 그렇게라도 대비에 준하는 대접을 해서 어머니를 위로했다고 하죠. 그녀는 예전에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영조로부터 혜빈이라는 비누를 받아 그렇게 불렸었지만 이때부터는 궁호인 해경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그녀의 친정은 반대파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아 모진 순환을 받았지만 정조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준 덕분에 친정도 정적들의 공격을 잘 넘겼고 자신도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평온한 시절을 보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796년에 해경궁 홍씨는 환갑을 맞았는데요. 그때 아들 정조와 함께 화성으로 행차하면서 무려 33년 만에 남편 사도세자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한중록에 이모와 변 당시엔 앞날이 막막했지만 당시 11살이던 아들이 왕이 되었고 딸들은 모두 장성하여 40세가 넘었다며 마음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했다고 하죠. 하지만 아들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손자이던 순조가 왕위를 잇고 나서 그녀의 고난은 또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해경궁 홍씨의 친정이던 풍산 홍씨와 대왕 대비인 정순왕후 김씨의 친정인 경주 김씨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가 죽자 정순왕후는 해경궁 홍씨의 남동생인 홍락임을 쳐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반대하고 나섰고 며느리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 씨도 함께 반대하자 결국 정순왕후는 홍락임을 처벌하려던 뜻을 잠시 접었죠. 하지만 그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사사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정조가 죽고 나서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실 최고 어른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는데요. 정순왕후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순조는 물론이고 며느리이던 효의왕후나 수빈박 씨마저 그녀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문우조차 오지 않았었죠. 이후 정순왕후가 죽고 나서 해경궁 홍씨는 친정에 대한 신원을 요구했고 1814년 그의 친정은 복권되었습니다. 그리고 1816년 1월 13일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훗날 고종 때의 사도세자가 장조왕제로 추존되면서 자신도 헌경의왕으로 높여지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워낙 깐깐하고 편집증 환자에다가 의심도 많았고 남편은 광증에 걸려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으니 위재할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던 해경궁 홍씨는 정말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산 것 같네요. 그래도 아들 정조는 살련의 왕으로 만든 걸 보면 대단한 여인인 것 같기도 하죠.
지금까지 조선시대 손에 꼽히는 비극적인 인물 해경궁 홍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776년 4월 22일 향년 81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4월 27일 정조가 22대 왕으로 즉위했죠. 하지만 정조는 어릴 적 아버지의 죽음을 맞은 뒤부터 지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새손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무리들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버텨내고 드디어 왕으로 즉위한 것이죠. 정조는 즉위를 하고 나서 자신의 반대파 세력이던 이들에 대한 정치적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의 즉위를 끝까지 방해한 외할아버지 홍봉안의 동생 홍인환과 화완옹주의 양자 정우겸 등의 척신 세력을 귀양 보내버렸고, 또한 수기문 씨의 자코를 삭탈한 뒤 사저로 내쫓아버렸으며 그녀의 동생 문성국과 어머니를 노비로 강등시켜버렸죠. 또한 정조는 대비가 된 정순왕후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동생이던 김기주 일파를 숙청해버렸고, 이런 자신의 정적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도와준 내시 및 궁녀들, 심지어 신분이 낮았던 병사들 등도 모조리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행히 처벌을 받지 않았던 신하들은 언제 목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고 있었죠. 특히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자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두려움에 떨던 그들은 결국 정조를 암살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홍인환과 함께 노론 벽파의 대표격이던 인물 홍계이의 집안에서 모든 사건이 시작되죠. 홍계이는 나경원을 시켜 사도세자의 비행을 부풀려 영조에게 고변하게 해 사도세자의 죽음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홍계이는 정조가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었지만 그의 가문 사람들은 언제 멸문지화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정말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홍계이의 아들이던 홍수래는 황해도 관찰사로 재직 중에 공금 1만 4천냥을 빼돌려 파직되었다가 이후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관찰사 시절 돈 4만냥에 쌀 2,500석 그리고 송목 260주를 사취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결국 흑산도에 위리안치되고 말았죠. 정조가 하루하루 다르게 자신의 가문을 옥죄어 온다는 걸 느낀 홍수래의 아들인 홍상범은 정조를 암살해야겠다고 완전히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홍상범은 일단 가난하게 살지만 무예가 뛰어났던 전흥문이라는 사람을 포섭했죠. 당시 가난하다 보니 결혼도 못하고 살았던 전흥문에게 결혼도 시켜줬으며 15냥이라는 거액을 주고 나서 그를 정조 암살 작전에 자객으로 포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상범은 궁을 경호하는 호위군관 강용희를 포섭했는데요. 강용희가 거느리던 20여 명의 무례배들까지 이 영모 사건에 투입되는 걸로 하고 그들의 명단까지 받아 놓았죠. 이에 강용희는 그의 조카이던 별감 강계창과 궁중 라인으로 있던 딸 강월애에게도 모든 전말을 이야기하며 영모 당일에 길 안내자 역할로 이역정 모의에 가담시켰습니다. 그리고 홍상범은 1777년 7월 28일을 거사일로 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당일날 밤 전흥문은 칼을 들고 강용희는 철편을 든 채 강계창과 강월애의 도움을 받아 궁에 잠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영모 사건을 계획한 홍상범은 무예가 출중한 장사 20명과 함께 숨죽인 채 잠복해 있었습니다. 전흥문과 강용희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조가 머물고 있는 경희궁의 조년각까지 도착하게 되었죠. 삼엄한 경비들의 눈을 피해 그 둘은 민첩하게 조년각의 지붕 위로 올라간 뒤 정조가 있는 방으로 침투하기 위해 조년각의 지붕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책을 읽고 있던 정조가 지붕 뜯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불렀고, 이에 강용희, 전흥문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도망가버리고 말았죠. 정조는 금의대장이던 홍구경을 불러 국내를 수색하게 했는데요. 얼마 안가 자객이 지붕 위에서 침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그런데 승정원 일기에는 당시 정조가 들었던 소리를 임해망량이나 쥐 같은 것들의 소행으로 치부해 사건을 덮어버리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홍구경은 궁의 호위를 더 삼엄하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궁의 경계가 더 삼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거처를 경희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기게 되었죠. 한편 거사가 수포로 돌아가자 홍상범은 다시 계획을 짜게 되는데요. 강계창과 강월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근무하는 날짜인 8월 11일로 거사일을 다시 잡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거사 당일이 되어 전흥문과 강용희는 창덕궁의 담장을 넘다가 궁궐을 지키는 수포군에 발각되어 버렸고, 암살을 포기하고 거랫들에 숨어있던 그들은 결국 수포군에 의해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자객이 거래 담장을 넘어 왕을 시해하러 온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즉각 그들의 신문이 시작되었죠. 전흥문과 강용희는 잔혹한 고문 끝에 모든 걸 실토하는데요. 그렇게 곧바로 홍상범도 잡혀오게 되었고, 그의 노비였던 최세복이 유배가 있던 홍수래와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을 꾸민 것까지 모두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바로 신문 과정 중에 이 사건 외에도 2가지 영모 사건이 더 발각되어 버린 것인데요.
첫 번째는 홍술의 아내였던 효임이 영험하다고 소문난 무당 전방을 시켜 정조와 홍구경에 대한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효임의 사주를 받은 전방은 5군데 우물물과 홍구경의 집 우물물을 섞은 뒤 자신의 집 우물에 부어버렸죠. 이는 홍구경의 길을 빼앗아버리는 의미였는데, 그러면 홍구경은 죽거나 유배를 가게 되고 반대로 남편 홍술에는 유배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주술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붉은 모래로 정조와 홍구경의 인형을 만든 전방은 화살을 꽂아 땅에 묻어버렸고, 홍구경의 집에는 그를 저주하는 부적을 몰래 붙여놓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이 여러 사람을 신문하는 도중에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홍계희의 친척이던 홍계능과 홍상범의 사촌인 홍상길이 서로 작당해 정조를 몰아내고 정조의 이복 동생이던 은전군 이찬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반정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홍계능의 아들 홍신의, 조카 홍희애, 홍경애, 그리고 홍경애의 아들 홍상격까지, 거기다가 해경궁 홍씨의 친동생이자 정조의 외삼촌이던 승정원 승지, 홍낙임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전현직 신하들은 물론 내시, 궁녀들 뿐만 아니라 정조를 호위하는 군관에서 국내에서 일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까지 얽히고 설킨 엄청난 사건이었죠. 결국 정조 저주 사건, 암살 미수 사건, 반정을 도모했던 사건까지 하나하나 다 목숨이 여러 개라도 모자랄 정도의 어마어마한 역모 사건이 3건이나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에 정조는 단호하게 모든 걸 처결했는데요. 하지만 은전군이 이들과 적극적으로 모의하거나 내통했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정조는 처음에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가 엄청난 상소폭탄을 받고 난 뒤 어쩔 수 없이 사약을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암살 사건을 계획한 홍술의, 홍상범 부자와 자객인 강용희, 전응문, 은전군을 내세워 반정을 일으키려던 홍상길, 그리고 정조와 홍구경을 저주했던 효임은 처형당했습니다. 홍계능도 처형을 받아야 했지만 신문 도중 지독한 고문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죠. 또한 홍상범의 할아버지인 홍계희는 비록 죽었지만 삭탈관직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정조는 외삼촌 홍낙임은 이번 역모 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다며 살려주었다고 하죠. 처형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홍계희의 후손들이었던 정조 3대 역모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조가 즉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 난리를 친 걸 정조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 홍구경에게 명예수기소를 설치하도록 했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게 하도록 했죠. 훗날 이 3가지 역모 사건을 합쳐 정유역변이라고 불렀습니다. 별 문제없이 자객들이 왕이 기거하고 있던 조년각 지붕까지 왔을 정도면 당시 국내에서 일하던 궁녀나 내시, 병사들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1777년 7월 홍상범의 주도로 정조를 시해하고 반정을 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정조 3대 역모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의 정조 시절 만들어진 수원화성은 현재 수원시의 상징이자 랜드마크입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수원화성은 수차례의 자연재해와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것을 일부 복원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수원화성은 원래대로라면 10년 반이라는 오랜 기간을 거쳐야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정조 덕분에 절반이 채 안 되는 3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완성이 되었다고 하죠. 정조는 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던 것일까요? 조선의 제22대 왕인 정조는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 화산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백성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계획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그곳으로 이주해올 백성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사실 화성 건설이 정조 때 처음 나온 기획은 아니었고 정조보다 100년도 훨씬 전의 실학자로 익히 알려진 유영원이 현재 화성 부지에 성을 건설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죠. 이 의견이 훗날 정조와 대신들 사이에서 검토되었고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그의 의견대로 성을 짓기 좋은 장소라는 것이 밝혀지자 유영원은 죽은 뒤에나마 이조 참판을 제수받는 등 큰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원 화성은 1794년 축성공사를 시작해 1796년에 완성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라면 성이 지어지는 데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시대에서 대규모 건설 공사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건설 예정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에 동원되는 백성들도 생업을 중단한 채 오직 공사에만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사에 쓰이는 건설 자재마저도 백성들이 스스로 구해와야만 했다고 하죠. 게다가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백성들이 공사를 피해 숨거나 도망가는 일이 많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조는 다른 왕들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배려를 했다고 하죠.
건설 예정지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준 데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비용까지 모두 지불해 줬으며 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에게도 일한 날짜만큼의 급료를 정확히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건설 자재를 구해오면 규격별로 알맞은 액수를 지급했으며 공사 도중 발생하는 부상자를 위한 병원을 설립하고 다친 백성들이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는 도중에도 급료의 절반을 지불하도록 했죠. 그리고 11개의 거중기를 공사에 투입하는 등 최첨단의 건설 장비와 과학기술이 모두 동원됐다고 합니다.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에 대한 정조의 배려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 있죠. 공사가 진행되던 어느 여름날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자 정조는 날이 서늘해질 때까지 수원 화성 건설을 중단할 것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공사 현장에서 일한 수당으로 생계 유지를 했던 백성들은 노동을 중단하게 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지므로 정조의 말을 어긴 채 계속해서 공사에 참여했고 결국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죠. 하지만 정조는 백성들이 자신의 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더위 먹은 백성들을 치료하는 약을 4,000정이나 하사했습니다. 이후 더위를 먹고 사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죠.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날에는 건설에 참여 중인 모든 백성들에게 털모자를 하사하라고 명해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털모자는 정삼품 당상관 이상의 신분들만 가질 수 있는 귀한 물건으로 일반 백성들이 털모자를 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백성들에게 털모자를 지급했고 정조의 깊은 배려에 감동받은 백성들은 더욱 열심히 일해서 단 34개월 만에 수원 화성이 완공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번외로 수원 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정약용은 다른 업무들이 많아 수원 화성 건설을 직접 지휘하지는 못했다고 하죠. 그는 수원 화성 공사가 끝난 이후에야 수원성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 자신의 뜻대로 성이 지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의 건축기술 관련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약용의 주장대로 지어졌다면 성이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정약용은 수원 화성 전체를 중국식 벽돌성으로 지을 것을 주장했는데 정조와 다른 대신들은 당시 조선의 벽돌 제작 및 건축 기술이 부족한 데다 근처에 마침 석재광산도 발견되었으니 정약용이 제시한 방식이 아닌 기존의 방식대로 성을 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공사가 끝날 무렵부터 벽돌 건축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옹성이나 포루, 공심동 같은 부가적인 구조물들은 벽돌 위주로 짓게 되었는데 이렇게 지은 구조물들은 후대에 무너져서 다시 쌓은 기록이 실록에 자주 나온다고 하죠. 왜냐하면 한반도의 토질은 중국식 벽돌 건축의 주재료로 쓰인 북중국 지역의 토질에 비해 습기가 많기 때문에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는데 별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신 단단한 화강암이 풍부해 돌을 통짜로 이용해 만든 경우가 많은데 수원 화성도 이런 방식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하죠. 화성에서 보이는 시설 중 하나인 포로는 일종의 포병용 진지인데 이것 역시 정조나 정약용의 독창적인 기획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포로를 기획한 사람은 서해 류성룡으로 징비록에 따르면 1592년에 유성룡이 포로에 대한 이론과 구조를 적어놓은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수원 화성의 포로와 아주 비슷하다고 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유성룡의 계획은 당시에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징비록에 따르면 1596년 유성룡이 지인 김사순에게 편지를 통해 포로의 설계도를 보냈고 얼마 후 김사순이 포로 설치를 시도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전에는 이런 거 없어도 적을 잘 막았는데 왜 쓸데없이 이런 걸 짓겠다고 백성들을 괴롭히느냐라며 반발했다고 하죠. 김사순은 끝까지 건설을 강행하려 했지만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이 병으로 누워버리며 결국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유성룡은 징비록에 훗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한번 활용해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정조는 측근들에게 화성을 이름 그대로 아름답게 지으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성이 완공된 뒤 정조가 친히 행차해서 여기저기 구경하는데 따라왔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정조에게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만드는 성을 굳이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냐는 질문을 했죠. 그러자 정조는 아름다움이 적을 이기느니라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조가 한 얘기는 성을 웅장하고 아름답게 만들면 보는 사람의 길을 꺾을 수 있으니 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원 화성 천도설은 말 그대로 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수도인 한양에 비하면 화성은 16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만약 수원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화성을 내성으로 삼고 별도의 외성을 추가해야 하는데 만약 실제로 이 정도의 구상이 있었다면 화성 건설에 관련된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화성성역 의궤를 비롯해 어딘가에는 이에 관한 논의를 한 기록이 남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딱히 발견된 기록은 없다고 하네요. 한국전쟁 이후 화성은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성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되었죠.
이후 화성의 본격적인 복원 공사가 이뤄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계속 화성의 복원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수원화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